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되게 좋아한다. 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혐오감 2위 후보가 지금 토론을 하는 셈이니까 사실 이건 혐오감 토론이죠. 오늘도 일정이 바쁘셨나 봐요. 네, 하루 종일이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선 전국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전 정세 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단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3%, 심상정 후보가 3%, 안철수 후보가 17%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나온 그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그것도 좀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앞선 두 결과를 좀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좀 보합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보합세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게 맞던 것 같고요. 지금 앞에 조사는 한 3%, 뒤에 조사는 앞에 게 한 그렇죠. 앞뒤에 뒤에 게 전부 한 3% 정도 떨어진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둘 다 올랐죠. 앞에 거는 2%, 뒤에 건 5% 네. 올랐으니까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 어찌 보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지율을 현상 유지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른 거는 당연히 뭐 최근에 뭐 정리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약도 내고 있고 예전처럼 또 실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도리도리도 잘 안 하시고 잘 읽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공약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지금 지지율은 상대방은 오르는데 민주당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 설 전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 전의 여론이 아마 설날 민심을 많이 좌우할 것이고 그게 이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설 전에 아마 지지율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반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합세 박스권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분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민주당 대변인께서 하락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니, 수치가 나오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겸허한 자세로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 40%를 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오래돼 있고요. 네. 저거는 제가 볼 때 특단의 변화나 어떤 조치가 없는 한 크게 저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우리 현 대변인께서는 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더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지금 마지막 저는 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빠지던 지지율이 다시 이제 반등하고 올라오면서 회복을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저희들도 좀 더 겸손하게 지켜본다면
빠지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하면서 회복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치고 올라가면서 과거에 40% 이상대 나왔던 지지율을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후보도 박스권에 지금 갇히는 형국이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사실은 30%대에서 그냥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치고 올라갔던 40% 이상의 지지율에 일부 빠진 부분,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한 55%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 차이의 격차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지지율로 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오히려 더 겸허하게 오히려 더 자당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아마 이 여론조사 결과와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불호 관련돼서 갤럽이 물어본 게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호오 관점에서 대선 후보를 선택한 이유. 그 후보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분은 48%,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택했다는 분이 46%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특별하게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꽤 많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후보 선출이라는 거 보통 내가 좋아해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많아야 되는 네. 것이고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택한다는 얘기는 좀 줄어야 되는데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각 후보들이 이제 호감도를 높이는 것보다 이제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더 오히려 중요해졌다. 물론 그게는 상관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뭐 정책이라 이런 것보다는 이미지입니다. 네. 그 후보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이 그냥 뭐 다 공약을 읽어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뭐 습관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입모양이나 이런 거 보고도 아, 저 사람이 좀 진실하구나 안 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제 이미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진실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은 비호감도를 좀 낮추는데 다들 아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 질문이 그 후보를 찍는 이유가 후보가 좋아서 찍느냐 싫어서 찍느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네. 싫어서 찍는다는 게 지금 46%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부분이 지금 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한국 정치의 발전으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게 과연 호도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온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질문의 항목을 귀하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 능력을 보고 뽑는다든지 아니면 비전을 보고 뽑는다든지 아니면 도덕성을 보고 뽑는다든지 아니면 좋아서 뽑는다. 이렇게 하면 사실 표가 좀 갈릴 수가 있는, 지지율이 갈릴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이건 빼고 네. 좋아서 찍습니까? 싫어서 찍습니까? 당연히 싫어서 찍습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네.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질문 문항에 조금 우리가 좀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이 정말 비호감 대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에 대한 이미지의 어떤 반대 어떤 역작용으로 상대를 지금 선택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정치 발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후보 측 모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듯한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다 이것까지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일부분이 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촉각을 지금 정치권에서 곤두세웠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 거의 나타나고 있죠. 네. 언론의 방향도 그렇고 별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이제 이 보도의 영향보다는 이제 그 위에 나온 이제 세계일보 보도가 시작한 거죠. 이제 무속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게 네.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주도한 건 아니거든요. 언론사들끼리 어찌 보면 이제 언론사끼리 보도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뭐 선거의 유불리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거는 뭐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걸 설령 뭐 유리하게 작용한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건 약간 부차적인 문제고 네. 저희들 입장은 그냥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한테 지지를 받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지금 2차 방송도 원래 네.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MBC에서 2차 방송 안 하기로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MBC가 뒤늦게라도 네. 내부의 어떤 반성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걸 좀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일요일 날 첫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확인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를 건넸던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이러려면 안 보는 게 나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민주당의 친문 인사들이나 국회의원들께서도 본방사 수를 독려했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결정적 한 방이 없고 오히려 김건희 배우자에게 대해서 오히려 호감이 더 늘어나는 역작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히려 그 방송의 폭로를 통해서 무언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데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본래 민주당은 아니지만 그쪽 친여 성향의 언론들의 의도가 먹히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MBC 자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에 상당한 좀 훼손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하나만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서 공영방송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인터넷에서 있는 유튜브 방송이 전달한 그 녹취 파일을 그냥 단순하게 편집해서 내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취재가 따로 있다든지 독자적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인터뷰가 있다든지 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취재해서 자기들 모음 그 발품을 팔아가지고 모았던 내용이 전혀 없이 받았던 내용을 그냥 편집만 한 하청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는 MBC 내부의 어떤 그 반성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게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마 뭐 MBC를 친여 방송이라 그러면 MBC도 제가 보기 이의 제기하실 것 같고 지금 뭐 추가 취재 같은 거는 오히려 응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근데 이게 약간 가처분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가처분 할 때 9개 했었지만 5개는 스스로 포기했고 그 2개는 허용했는데 2개는 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날 첫 방송에도 분량을 다 못 채웠어요. 뒤에는 다른 방송 했잖아요. 그걸 보면 어찌 보면 너무 제가 보기에 이 법률적인 걸로 들어가면 사실은 방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언론의 역할과 이제 법 경계 사이에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또 어떤 걸 봤냐면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3프로 TV가 어찌 보면 공중파를 압도했다 이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MBC는 이렇게 안 했지만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열린공감 TV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거기서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의 시대와 유튜브 이 사이의 어떤 힘의 균형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간에 뭐 MBC 입장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앞서 뭐 변호사님께서 대변인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공적인 부분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사안과 그다음에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MBC는 보도를 했다라는 입장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도 자체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이른바 미투와 관련된 김건희 씨의 그 인식 그리고 기자 1억과 관련된 이런 뭐 매수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MBC 측에서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MBC 측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다고 네. 뭐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청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트레이트라는 이게 정규 방송 프로그램 아닙니까? MBC가 자체 제작을 해서 자체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자체 방송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이름으로 방송에 나가려면 독자적인 취재와 독자적인 추가 인터뷰와 독자적인 추가 기획과 네.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혀 없이 단순 받아서 그냥 저도 할 수 있는 편집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그 편집도 지금 변 변호사 말씀대로 네. 어떤 기획을 가지고 편집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낼 것과 안 낼 것만 편집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MBC 스스로도 뭐 공적인 이슈를 제기했다고 자유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이 하청 방송에 불과했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계속 하청 방송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들으면 아마 MBC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제가 뭐 MBC 대변인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제기하려면 작은 데서 하지 말고 좀 큰 데서 해라, 메이저 해라. 네. KBS, MBC 이런 데를 메이저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또 갖다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뭐 하청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뭐 양쪽 후보 모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 보면 안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많이 듣던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안철수 후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넣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두 거대 양당의 후보보다는 도덕적으로 자신이 더 우월하다 이런 거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의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도덕성 문제라는 건 뭐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이제 실언이나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좀 훼손당하는 문제라든지 배우자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터져나왔기 때문에 저는 양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비호감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가 10년 동안 계속 대선 후보로서 계속 뛰면서 보였던
그러니까 뭐 치국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신제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양강 구도의 존재감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 후보의 비호감도를 오히려 자기가 상쇄하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신제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식의 백드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백드롭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국을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는 한지 오래됐습니다만 어찌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아왔죠. 막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치열하게 뭐 어쨌든 경쟁을 하거나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왔거든요. 교수하다가 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또 어찌 보면 그동안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당대표는 했지만 보여준 게 뭐 있느냐. 네. 결국은 말씀처럼 반사 효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지지율 정도 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나가려면 자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새정치 그건 이제 오래 지난 것 같고. 네. 그럼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그건 뭐 본인 색깔인 것 같은데 또 과학기술에 대한 거는 사실은 차별성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익 있게 본 게 그 돌아가신 분이 있었을 때 네. 사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과학기술을 얘기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엉뚱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 측이 없어서 또 안철수 후보 측 입장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또 의사인 전문성 그리고 또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정책 그런 개발 능력을 좀 가미를 하면 치국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런 치국 역량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대한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TV 토론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두 양당 후보만의 TV 토론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날짜는 확정됐습니까?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어떤 설 전에 한다고 뭐 이미 합의를 했고 네. 방송 3사 측에서 날짜를 먼저 잠정적 보냈습니다만 양 후보 측에서 지금 새롭게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알려지기로는 30일이나 31일 양일 중에 아마 저녁 시간대에 편성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확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는 또 방송이 또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그냥 예측으로는 그 두 양자 토론은 그냥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 토론을 많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서는 안철수 후보도 같이 참여해서 후보로서 토론에 같이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치국의 능력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또는 도전이자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저 이 부분 한번 네.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법원에서 네.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받아준 적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법 규정은 아시겠지만 뭐 몇 프로 이상, 몇 석 이상 돼 있지만 법에 남는 건데 현재 이제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 지지율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받을 가능성도.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받아주면 더 반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금 말씀하시지만 당초에 합의서에 딱 써 있는 건 뭐냐면 설 연휴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일이나 31일도 설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31일 좋다 하시면 받겠다 이랬는데 이제 의제 갖고 지금 난제입니다. 또 그 당시 의제 합의는 국정 전반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든 그 당시 토론 응했을 때는 약간 지지율이 안 좋을 때였는데 지지율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토론에 하기 싫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네. 지금 말씀처럼 설 연휴 이후에 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한번 합의한 것도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지금 뭐 심상정 후보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사자가 만나서 양자 토론도 하고 또 3자 토론, 4자 토론도 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3자든 4자든 하자. 그리고 뭐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한다면 양자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토론의 모든 문제는 윤석열 후보 측이 토론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거에 문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법원 판결 보고 나서 또 결정하고 이러면 제가 국민들이 보기에 아유 정치가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법원 판결 나기 전에요. 그 설 연휴 이전에 또 설 이전에 방송 날짜가 좀 확정될 거라고 보고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방송을 또 미루는 듯한 또 토론을 미루는 듯한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3자 토론이든 4자 토론이든 설 이후에도 분명히 그걸 응할 의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TV토론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히 그 국정 전반 현안이라는 것은 후보의 도덕성, 그다음에 쟁점, 이슈, 비전, 국정 능력 같은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열공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방송계나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안 되고 있는지. 네. 제가 보기엔 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토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사가 주관한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이런 토론회가 하나 있는 거고 또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의석수라든지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든지 그 그렇죠. 규정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언론사 주관 토론회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네 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글쎄 뭐 이해관이가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가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 10월 얘기입니다. 네. 작년 10월 얘기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이제 최근 드러났지만 당시에도 계속 뭐 당뿐만 아니라 지금 심지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 지도자들 불러서 얘기도 하고 당 대표, 원내 대표 지금 엊그제는 36분 국회의원들이 또 조계사 가서 108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정청래 의원이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정치 정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종교계하고 절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이제 선거 국면이라는 거잖아요. 대선 국면이고 선거 시기에는 1, 2% 차이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인구가 몇 명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식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자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서 뭐 지금 뭐 조홍천 의원님 말씀처럼 당내 뭐 이런 기류도 있기 때문에 뭐 정청래 의원이 어쨌든 좀 결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더 여쭐게요. 그러면 자진 탈당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뭐 지금 이게 이분 뭐 탈당 안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걸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층 워낙 완고하고 지금 오늘도 지금 뭐 승려대도 한다 그러지만 또 앞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난처한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도 이제 오늘 방송 이후에 현근택 대변인 자진 탈당해야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것 때문에 불교계가 정말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자해적 입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비단 정청래 의원의 그 불교계 폄하 발언 하나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 현 대변인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드러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명 또 친문 사이에 이 내재된 갈등이 저 사건으로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거거든요. 뭐 단순히 조홍천 의원이 탈당하라고 했던 것이 불교계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거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친이재명계에서 친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관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사실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친문과 친이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그동안에는 잠재돼 있거나 내재돼 있었지만 이번에 저 사건을 계기로 수면에 올라온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현 대변인도 또 같이 동참하셔서 저는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렇게 꼭 디스를 하는데요. 갈등이 이제 조장됐으면 바라는 건데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당내 경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친이냐 뭐 친문이냐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종교계 특히 불교계와 정청래 의원 간의 관계 문제고 물론 저도 뭐 이해관 문제를 꺼낸 것 자체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지금 뭐 전 총리 이런 분들 다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특정 어떤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당내에서는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갈등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고 제가 했던 말은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 일부 뭐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나를 누굴 지지하는 이런 건 상관없는데 어떤 집단적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 상대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SNS상에 이런 거는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과정에 제가 약간 인용을 잘못한 게 있어서 사과드렸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의원 지지하던 분들이 개인이 가서 찍는 건 상관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SNS상에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 지지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돌리고 만들고 막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정당의 어떤 역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 갈등 조장이다 이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홍준표 의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역시 지금 내부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그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당의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찬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좀 불거진 건데 일단 뭐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이런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얘기가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불거지는 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구태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선대를 지금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만남은 원팀을 위한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팀이 되는구나라는 것이었는데 그 원팀의 자리에 그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원팀을 더 깨는 듯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양쪽 다 하나씩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그 원팀을 위한 비공개 만찬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중에 밖으로 나와서 공개될 이야기 있고 공개되지 않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 다음날 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건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제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들을 계속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자기의 잣대를 스스로 좀 돌이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도 원팀을 위한 그 만찬 자리에서 저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구태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원팀이 되는데도 지금 몇 달이 걸려서 겨우 만난 자리인데 거기에서 자리 2개를 특정인에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구태스러운 어떤 요구는 물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있죠. 비공개 자리니까. 그러나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팀을 위한 만찬의 회동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저는 구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 다 조금씩 부적절했다. 네네. 양비론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이 정치 프로와 정치 아마추어, 네. 정치 초보 사이에서 아마 회동이 난 사고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의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만약에 근데 바로 나왔을 때 보도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것처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단독 회담하고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했을 수 있어요. 고개를 승낙하는 것처럼 했을 수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당에 돌아가서 얘기해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추측컨대.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거면 이게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 중요하거든요. 계속 논란이 되는 게
후보가 직접 결정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 다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윤핵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라는 거라면 이건 정치는 물밑에서 조율하고 타협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오히려 좀 더 원팀에 더 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또 뭐 지금 2자리 요구했잖아요. 뭐 한 자리로 협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밑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밖에 나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가 보기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봅니다. 네. 반면에 그 서울 종로 관련해서 좀 거론됐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사전에 홍준표 의원과 대화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을 위한 만찬 회동이 오히려 그 다음날 다 얼그러지면서 네. 서로 간에 오해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오해를 좀 봉합하기 위한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 저는 만찬에 극적인 만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찬은 아니었죠. 저녁 회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종로에 최재형 원장을 요구한 것으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 당사자인 최재형 원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정권 교체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고 오히려 최재형 원장 그 발언으로 홍준표 후보가 그걸 요청하지 않았고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실을 클리어해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윤석열 후보에게 좀 궁지에 몰리는 지금 모양새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저녁 회동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최재형 원장을 다시 원팀 정신으로 이렇게 합류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저는 처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관심 가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정부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국회로 넘어올 텐데 어떻게 그 국회 안에서도 또 이제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그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아침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추경을 증액하자 35조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과 이제 대선 후보끼리 직접 지금 회담을 하자. 이게 계속 이제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14조 원에서 더 늘리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금액도 뭐 35조 정도 제시했는데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요. 지금 계속 손실 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손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도 계속 더 늘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를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가게 하나에 한 곳당 300에서 1,000만 원짜리 늘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한 3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14조 정도잖아요. 이걸 3배 늘리면 한 30조 조금 넘어가 45조 되는데 그저건 아니지라도 좀 아마 추경을 30조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이 14조 원이라는 게 이 14조 원이 나온 게 그 지난해 그 예산 편성했을 때 남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결산하기 전까지는 이 14조 원 그러니까 전년도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이 35조 원을 늘릴 경우에는 국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야, 나라 빚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야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이제 넘어오면 여야가 아마 이제 머리를 맞대서 좀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할 텐데 저는 양당 후보 입장이나 양당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고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더 두텁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발행의 수준은 어느 정도 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국채 발행이 아니면 세수의 어떤 세출 같은 걸 좀 규모를 조정해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아마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고 더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면 공감을 한다면 그 늘려야 되는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 마련과 향후에 그거에 대한 그 재원의 어떤 조달할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만약에 증액을 했을 경우에 이 돈을 언제 풀 것인지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견이 큰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초기에 이제 이게 설 연휴 지나서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공식 기간에 이게 풀어지는 것은 관건 선거라는 의심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도 아마 논의는 해보면 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원 조달 방안과 향후에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차 말씀드린다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동안의 큰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전액보상하는 것이고 소급 적용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제 그 재원 부분은요, 말씀처럼 나중에 결산하면 땡겨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국채로 썼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기만의 문제지 사실은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같은 주머니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는 시기 문제도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사실은 가장 좋은 시기는 설 전에 나가는 게 좋죠. 설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설 직후라도 바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손실보상, 뭐 전액보상 얘기하는데요. 전액보상 하려면 아마 수백조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한 4,500조 들어갈 거예요. 전액보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보존하는 게 맞다 보고 지금 이제 이번에 아마 제든 거는 이제 소상공인 한 사람당 300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1,000만 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협상에 응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이런 뭐 회동 저는 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나 좀 여쭤보면 지금 추가 재원을 해서 그러니까 35조까지 늘리자고 제안을 하신 거지 네네. 않습니까? 늘어난 재원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피해가 크신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아마 소상공인 1인당 300 정도는 정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1,000만 원으로 늘릴지 아니면 전국민 재난금을 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 여야가 충분히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협상을 해야 되니까 여야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당무 우선권이 뭐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무 우선권이 직접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대표들끼리 협의하는 것보다는 아마 효율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선 후보끼리 협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원내대표가 일단 이분 지도부 사이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간의 회동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처럼 양 후보의 회동도 필요하고 큰 틀에서는 크게 의견이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것들 어떻게 제어를 마련해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300만 원 주는 게 합의했다 한다면 추가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차등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고 국회로 곧 넘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경안 심사가 여야 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전 정세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급증한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의 격리 기간은 전국적으로 7일로 줄어듭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경찰 실습생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서울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가운데 광진경찰서 소속 실습생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논의하자며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자녀 돌봄 휴가의 유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언론사 홍모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지난해 7월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 조달했지만 자금을 조달한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 대한 2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66명 늘어난 6,769명으로 이틀 연속 6,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6,482명이고 해외 유입은 28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 감소한 431명으로 어제에 이어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은 21명이 늘어 누적 6,501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련한 정부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의 의료 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진단 검사가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선별 진료소에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선별 진료소에서 줄을 서는 일들이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 전환 모델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먹는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대합니다.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공급 대상 기관을 넓히겠습니다. 내주에는 환자 개인별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면 처방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넷째, 해외 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후에 격리 과정에서 기존의 PCR 검사에 대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급증한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와 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지역에서 밀접 접촉 등 역학 관련자나 60살 이상, 의사의 소견서를 가진 경우 등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 확인 증명서는 선별 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한 자가검사 키트 검사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진료 후에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인 때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의 격리 관리 기간이 전국적으로 현행 열흘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대문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0분쯤 생활치료센터 병실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고 숨진 다음 날인 12일에 퇴소할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경찰 실습생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밤 9시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하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던 논현동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과 종업원 여러 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손님 가운데는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실습생인 30대 신모 순경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미리와 승화원 등 서울 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화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셔틀버스도 운영하지 않고 성묘 인원은 6명으로 제한됩니다. 공단 측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의 집을 상시 운영 중이라면서 설 연휴 시립 장사시설 성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5살부터 11살까지 아동에 대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5살부터 11살까지 아동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은 오는 3월 이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전문가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최근 2주 동안 결근자가 8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산업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이어 의료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는데 이제는 학교까지 번져서 주방위군과 공무원, 은퇴 교사들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댈러스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이곳에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전 병원 측으로부터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Not only are we seeing higher volumes, we're also having some issues with staffing. So those are all reasons why having you guys here with us is so incredibly important, and we thank you so much. 오리건주에서만 40개 병원에 1,200명의 방위군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른 뒤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주에서는 이렇듯 방위군 투입으로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 확산으로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곳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장에 확진되는 교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주는 주 방위군과 공무원들을 활용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I will undergo the fingerprinting and the background requirements, and I expect that by the weekend I will be cleared and I will be available to support a school anywhere. 오클라호마주는 주 정부기관 직원이 대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캘리포니아주는 대체 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95% 이상의 학교가 문을 열고 있다며 대면 수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으로 교사가 부족한 학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임시 조처는 당분간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 해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프랑스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내려졌던 입장객 수 제한이 철폐되며 재택근무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16일부터는 극장 등에서의 취식행위가 허용되고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며 겨울방학 이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나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ette vague exceptionnelle n'est pas terminée. Mais je crois pouvoir vous dire que la situation commence à évoluer plus favorablement.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백신 패스는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몸 안에 코로나 항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 장거리 열차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백신 패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ais je veux être clair, le pass pourrait tout à fait être suspendu si la pression épidémique et surtout hospitalière venait à se réduire fortement et durablement. 하지만 20일 42만 5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대한 과학자문기구는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돼 3월 중순까지 병원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방역지원금 9조 6천억 원을 지원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서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320만 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업체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업종을 포함해 여행과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지원됩니다. 또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을 최대 2만 5천 개로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버스나 수도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버스와 택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의 인상 시점을 최대한 늦추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건물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고 수습 통합대책본부는 아침 8시부터 1,200톤짜리 이동식 크레인 2대 등을 이용해 건물에 붙어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해체 작업은 조종실 뒤쪽에 있는 27톤짜리 무게추와 붐대, 조정실 분리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또 수색 대원 안전을 고려해서 실종자 수색도 타워 크레인 해체 완료 시점까지 중단됐습니다. 대책본부는 다음 주 초부터 건물 상층부에 대한 정밀 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유엔 대사들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각 20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등 미국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에도 북한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됐던 부장검사가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제 정든 검찰을 떠나려 한다면서 최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책과 반성을 했고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면서 다만 사직 이후에 특정 로펌에 취업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언론사 홍모 회장을 통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 수사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용증을 쓰고 김 씨에게서 30억 원을 전달받았고 이 돈이 지난해 7월 조 회장에게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해당 거래에서 위법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지난해 7월쯤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면서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요청했고 이를 김 씨에게 부탁해서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출신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미리 외운 답으로 시험을 친 정황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H 영구 임대주택에서 물난리가 나서 주민들이 보름 넘게 추위에 떨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20여일 만에 수리가 시작됐는데 반복되는 임대주택 하자보수 부실 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동 SH 영구임대주택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1급 장애인 오태수 씨. 두 다리가 불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지난 연말 집에서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오 씨 집은 물론 아랫집까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온수 밸브를 잠근 오 씨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지내야 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이 추운 겨울에 거의 한 달을 냉방에 있다는 게 생각이 끔찍하잖아요. 오 씨는 고장 직후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와 SH 모두 당장 사람을 보낼 수 없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래층 주민과 함께 수차례 찾아가 호소한 끝에 수리기사가 온 건 2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30몇 명이 있어서 안 된다. 이 엄동설안에 이렇게 추운데 이거는 저기 빨리 해주고 대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오 씨 위층 집에서 물이 샜을 때도 한 달 넘게 기다려서야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방바닥이 누수 사고가 나서 우리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기간이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관리 책임이 있는 SH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보수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공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위아래 층간 그 공사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조금 빈번하고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업체들 얘기는 다릅니다. 입주자 과실이 아닌 경우 15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려도 SH와 하자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까지 거쳐야 수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하려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스케줄이 그러니까 어떤 하자 보수가 이렇게 원인이 바로 발견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딜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딱 지키지 못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SH 임대주택 노후화가 빨라지면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SH에 접수되는 임대주택 시설 보수 신청은 지난 2018년 2만 건 정도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앞으로 심해질 거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이 거의 이제 30년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면 SH가 내부에 하자 보수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외부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식으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부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공단처럼 전문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건설 중심에서 유지보수 중심으로 바꾸고 실생활 위주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YTN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닷새 동안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지난해 변창흠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와 보여주기식 공급 숫자에만 치중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고 결국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우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기획보도 준비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말이죠.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이 노영욱 장관이 올해 부동산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집중한 게 바로 공급입니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46만 호, 중장기적으로 20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압도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 부동산을 잡았다고 발언까지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단지가 1000세대 정도인데 100만 호만 하더라도 이게 1000개가 있는 거고 200만 호면 그거에 대한 2배입니다. 과연 이렇게 정말 많은 이 물량이 현실성이 있을까? 사실 10년 전에 정부가 내세운 이 2기 신도시조차 현재 10년이 넘었지만 절반이 넘게 분양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의 공급 정책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고자 이제 취재가 들어갔고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인 3080 플러스 이 도심 복합 사업을 주목하게 됐고 따라서 이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3080 플러스 뭐 이사 대책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 핵심은 정부가 이 최초로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 재개발이거든요. 이거는 주민들이 우리가 노후화된 이 주변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진행하는 게 보통 민간 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심복합 사업은 민간 조합 없이 정부가 직접 해당 구역을 실제로 토지를 강제 수용, 뭐 매입을 통해서 강제 수용을 한 뒤 구역 지정부터 분양까지 직접 주도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정부가 직접 개발한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공공 재개발 직접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이 민간 재개발보다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건데요. 민간 재개발 대비 한 10년가량 빠르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부가 강점이라고 내세운 이 바로 속도만 중시하다 보니까 정작 이 설득 과정이 필요한 이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이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우중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집이라는 게 하룻밤 사이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원 주민들도 있을 테고 땅도 있을 테고 소유권도 얽혀 있고 워낙 복잡한 사업인데 결국 디테일이 부족했다,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업은 한 번도 역대 정부에서 시행해보지 않은 이 최초의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네. 이 정부가 주거 밀집 지역인 이 도심 한가운데에 민간이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면서 재개발을 진행한다라는 건데, 이 재산이 강제로 매입당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훨씬 더 신중해야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 당시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속도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업 계획 당시 이 변창흠 장관이죠. 이 취임한 지 막 한 달이 넘었을 당시에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 후보지까지 공개를 한 건데, 토지 강제 수용 개념이 들어간 만큼 사실 훨씬 더 신중하게 바라봤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나간 기사들처럼 사업 계획이 발표를 했지만 당시 정작 따져보니까 사업을 뒷받침하는 이 관련 법안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했어야 되는 건데 관련 법 없이 일단 사업부터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봤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보도된 내용들 보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적들이 많던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 중에 또 핵심 하나가 바로 현금 청산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2월 4일에 이 사업을 발표할 당시에 2월 5일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 후보지 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을 당한다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보지로 지정이 되는 이 곳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새롭게 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거의 현금 청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세 대비 2분의 1 가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는 없게 됐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 재산권이 제약이 되는 이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후보지 선정 과정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이 부분은 좀 노후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후보지를 검토해서 올리면 국토부가 사업지를 평가를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매수세는 사라지고 사실상 재산권이 묶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 또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산 가운데 대부분인데 사실상 이렇게 재산권 제한에 대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일부 원주민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후보지 가운데서는 이 집이 묶이는 바람에 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집이 묶이는 바람에 병원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유가족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는 집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봐야 되니까는 집에 안 나가요. 그래갖고 그냥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집에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아이 몸도 안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돈도 없이 이렇게 놓고 간다고. 네, 김우중 기자, 일단 정부가 이렇게 현금 청산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 결국 개발을 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현금 청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정작 그 투기 수요가 제대로 잡혔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주목하긴 했는데요. 이미 외지인들은 해당 후보지 사업지 본 지구에 이미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본지구로 설정된 본지구로 설정된 구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이 서울 증산 4구역을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직접 저희가 떼어본 이 등기부 등본만 1,700여 가구, 이 A4 용지로 한 6,000장 가량 되는 분량이었는데요. 이 확인 결과 구역 내에서 실거주하지 않은 외지인 비율은 66%. 또 최근 4년간 증산 4구역 신규 부동산 구매자 가운데 이 90% 이상이 외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2018년에 증산 4구역을 전세를 끼고 샀다면 7천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공공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해봤을 때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평균 시세를 고려하게 됐을 때
이들이 만약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대한 입주권을 받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8억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입주권을 받게 된다면 11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만 따지면 1,500%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대박 투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재개발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또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 33%에 달하는 이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강제 수용해도 되는가? 과연 이 속도의 만치 중에 공공의 이름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만 좀 매몰되다 보니 이 갈등과 표류가 바로 예고된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여기다 덧붙여서 일단 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노후된 주택인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외지인이 구입했다는 건 결국 뭔가 투자 수요로서, 투자 가치로서 그거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추가 취재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우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드라마 촬영 도중 제작진이 말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라마 제작 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어제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인 만큼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드라마 제작진은 이방원이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말의 다리에 줄을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겉으로 부상이 없어서 돌려보냈지만 일주일 뒤 말이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82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 시각 현재 1% 넘게 빠지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오는 25일에 열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장 막판에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 초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8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8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미미하게나마 하락했습니다.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유가 하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약해진 바람과 따스한 햇살에 닷새간의 강추위가 물러났음이 실감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도로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맑음입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와 충청,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대기질이 계속 탁하겠습니다. 또 주말 밤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 휴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